안녕하십니까. 뒤에 잘 들리시나요? 네. 날씨도 안 좋은데 이 추운 겨울에 여기까지 오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1시간 정도밖에 안 되는 시간이지만 그래도 적어도 여러분들 재테크 쪽 관심 속에 뭐 하나라도 좀 얻어가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너무 사실 채권이 재미가 없고 되게 딱딱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조금 여러분들 한번 웃고 시작하라고 제가 한번 퀴즈를 하나 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왜 그 아담과 이브 다 아시죠? 아담이 어느 나라 사람인지 아시는 분 있으세요? 네? 한국 사람? 네. 근데 저는 그 반대로 아담이 어느 나라 사람인지는 모르겠는데 적어도 한국 사람은 아니래요. 근데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 얘기를 들어보시면 여러분들도 아담이 한국 사람은 아니었을 거라고 생각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첫 번째 이유는 얘기를 다 아실 테니까 아담이 어떻죠? 이브의 말을 듣고 선악과를 먹었죠. 근데 아담이 한국 남자였다면 적어도 부인의 말을 믿고 선악과를 먹진 않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나라 남자들이 부인 말 안 듣는다 뭐 이런 내용일 테고, 뭐 그거야 그렇다고 치고 두 번째 이유를 듣는 순간 저도 이제 확실히 아담은 한국 사람이 아니었겠구나 생각이 들었어요. 두 번째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봐요. 선악과 나무 밑이죠. 한쪽에서 뱀이 있고 아담이 있어요. 뱀이 선악과 먹으라고 꼬시는 상황인데 아담이 한국 남자였으면 뱀을 먹으면 뱀을 먹었지 뱀한테 속아서 선악과를 먹진 않았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이 말을 드린 이유는 한번 웃자고 한 얘기일 수도 있겠지만 사실상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남의 말 잘 안 믿어요. 무슨 얘기하면 너 뭐라고 하나 지켜보게 되고 의심하게 되고 좀 그런 성격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남의 말을 의심하는 이 성격이야말로 오늘날 대한민국이 이렇게 빨리 성장할 수 있었던 굉장히 중요한 원동력이 아니었나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이 앞으로 1시간 동안 제 강의를 통해서 제가 뭐라고 하나 많이 의심하시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고요. 다만 의심을 하시려면 합리적 의심을 하셔야 돼요. 합리적 의심을 하시려면 뭔가를 자세히 알아보셔야 되는 시간이 되셔야 되거든요. 이 1시간 동안 여러분이 이 시간이 됐건 이 시간이 끝나고 나서가 됐건 관심이 가시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 한번 알아보셔서 합리적 의심을 하실 수 있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강의 시작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저는 지금 현재는 NH투자증권의 상무로 있고요. 오늘 제목은 채권 투자의 시대, 뭐 자산가들의 비밀 노트 이런 식으로 타이틀이 됐는데 보시면 대충 뭐 내년도 채권 시장 얘기를 좀 해드리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국내 채권도 잠깐 언급을 해드리겠지만 최근에 자산가들 시장에서 뭐 많이들 굉장히 이제 핫하게 하고 계시는 해외 채권 얘기도 한번 비교해서 설명해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2022년을 생각해 보면은요, 뭘 해도 다 손해였어요. 뭘 해도 보시면은 뭐 국내 주식뿐만 아니고 해외 주식도 마찬가지였었고, 뭐 채권도 국내 국채가 됐던 해외 쪽이 됐건 진짜 뭘 해도 다 마이너스였던 시기가 2022년이었는데 안타깝죠. 뭐 그나마 원자재 쪽만 조금 좋았다고 치고는 다 손해였는데 2022년은 그렇다고 치고 23년은 과연 그럼 어느 쪽에 내가 관심을 둬야 되느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오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아마 여러분들께서 저는 NH투자증권이지만 뭐 다른 어떠한 증권사, 어떠한 은행을 가시더라도 내가 조금의 여윳돈이 있다, 뭐 했으면 좋겠어 라고 문의를 가시면 여러분들을 담당하시는 PB분들이 아마 채권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왜 이렇게 다 채권을 좋게 얘기하지? 왜 다들 채권을 권하지? 또 잘못된 권유 아니야? 이렇게 의구심이 드실 수 있는 시간일 것 같아서 제가 왜 내년도에는 채권을 하면 하기 좋은지에 대해서
좀 정리해 드릴 수 있는 시간이 되도록 해볼게요. 넘어가 보겠습니다. 뭐 이유는 다 똑같아요. 이 각 증권사마다 어떠한 내년도 전망치를 낼 때는 이게 증거 자료가 되니까 너무 이렇게 터무니없는 얘기가 함부로 고객한테 이렇게 나눠질 수가 없다 보니까 읽어보면 다 그럴싸하고 듣기에는 좋고 그럴 것 같고 그런 내용들이거든요. 그래서 어느 증권사 어느 은행을 가셔도 내년도는 채권을 하시면 되게 좋으실 겁니다. 이런 얘기가 많은데 그 부분을 제가 조금 더 설명을 한번 자세히 드려볼게요. 자, 여러분 이 그래프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이게 지금 미국의 그 국제 금리 추이예요. 보시면 그 맨 밑에 있는 네네네 맨 밑에 있는 라인이 그 미국의 기준금리입니다. 미국의 기준금리. 근데 제가 이 자료를 만들 때는 8일 날 기준으로 제가 조선일보 쪽에 자료를 넘겨줘야 돼서 사실상 15일 날 50bp 인상된 것까지는 반영이 안 돼 있는 그래프예요. 보시다시피 최근에 사실 코로나 이후에 우리가 2022년 시작할 때만 해도 미국의 기준금리가 0.25였었거든요. 그러니까 불과 1년 사이에 4.25가 올라가서 지금은 현재 4.5가 상단이니까 굉장히 급격하게 미국이 기준금리를 올렸어요. 그리고 맨 저쪽에 보시면 파란색이 5년물 기준금리고요. 하얀색이 10년물 기준금리고 빨간색 라인이 30년물 기준금리입니다. 원래 정상적인 시장에서는 기준금리가 있으면 아무래도 기준금리보다는 장기물인 5년물이 기준금리보다는 조금 더 높을 수밖에 없고요. 5년보다는 10년이 조금 더 높아야 되고 10년보다는 30년이 더 높은 게 보통 때 정상적인 시장이었는데 최근의 움직임은 굉장히 붙어 있죠. 실질적으로 단기물 금리가 장기물 금리보다 더 높아요. 크로스가 돼 있는 상태인데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지금은 기준금리가 뭐 CPI나 이런 물가상승률 때문에 많이 올려놨지만 그래 올해는 많이 올렸고 그래 내년까지는 유지할 수 있겠지만 그럼 내후년은 어떻게 할 텐데 결과적으로 기준금리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떨어져야 된다는 게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어요.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이게 이제 점도표라고 그 FOMC라는 페더럴 오픈마켓 커미티의 19명의 의원들이 회의를 끝나고 투표를 한 거예요. 올해는 기준금리가 어떻고 내년도엔 어떨 것 같고 내후년엔 어떨 것 같고 이런 식으로 그냥 투표를 한 건데 이게 점도표라고 합니다. 이 점도표를 보시면 아시다시피 지금 2022년에는 지금 4.5로 끝나게 되지만 궁극적으로는 2023년까지야 계속 5%대를 유지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궁극적으로 2024년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미국은 2.5% 정도가 목적 금리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금리는 떨어질 수밖에 없다라고들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대부분 채권은 금리하고는 반비례인 건 혹시 알고 계세요? 금리가 올라가면 채권 가격은 떨어지게 되고요. 금리가 떨어지면 채권 가격은 올라간다는 아주 명확한 사실이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2023년도는 채권에 투자하시기에 굉장한 좋은 때이다 이런 얘기를 좀 하시는 것 같아요. 아마 이거는 대부분 다 아시는 내용일 텐데요. 뭐 양대 금융상품 하면 일단 주식과 채권이죠. 근데 아무래도 채권이 주식보다는 조금 더 좀 쉬운 것 같아요. 물론 채권도 어려운 상품이긴 하지만은 그 생각해야 되는 변수가 주식보다는 조금 더 적은 것 같아요. 제가 한번 여러분한테 아주 쉽게 한번 설명을 드려보면 어떤 A라는 회사가 있어요. 이 A라는 회사가 부채가 한 뭐 1,000억 정도 되는 회사인데 올해 한 1조 벌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떻죠? 부채가 한 1,000억 있는데 1조나 버는 회사야. 그럼 여러분이 이 회사 채권 들고 있으면 되게 좋은 회사죠. 튼튼하잖아요. 내가 그리고 뭐 앞으로 한 3년 동안 1조씩 버는데 전혀 문제가 없대.
그러면은 너무너무 이 채권 가지신 분들 입장에서는 이 회사가 만족스러운 회사일 텐데 주식은 어떨까요? 이 제가 지금 정해져 있는 이 짧은 정보를 갖고 주식 가격에 대해서는 평을 못 하죠. 제가 몇 가지 이유를 한번 대볼까요? 금년에 1조를 벌었는데 알고 봤더니 이 회사가 작년하고 재작년에는 10조씩 벌었던 회사예요. 또는 이 회사가 5천억 벌다가 1조를 벌었는데 라이벌 경쟁 회사들은 5천억 벌다가 다 10조씩 벌었대요. 굉장히 상대적으로 모든 걸 평가해야 되는 게 주식이라고 치면 채권은 어찌됐거는 내 원금과 이자를 주는 게 주타격이기 때문에 조금 더 주식보다는 돌발 변수가 많은 2023년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저는 채권 투자가 상대적으로는 안정적인 수익을 가질 수 있는 금융상품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관련 용어는 안 들어보셨던 분들이 계실 테고 아마 굉장히 잘 아시는 분들도 있으실 텐데 제가 이제 그 정해져 있는 수업이 굉장히 짧은 시간이다 보니까 한번 여러분 눈으로 보시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갑자기 채권 얘기하는데 자동차 그림을 꺼내놨어요. 뭐 차 전시장 온 것도 아닌데 여러분 이 차가 뭐죠? 제네시스 G90이라고 하는 그래도 대한민국에서는 최고 좋은 차예요. 근데 이 차가 지금 국내에서 살려고 하면 한 1억 6,500 정도 한다고 합니다. 근데 이걸 지금 미국에서도 팔고 있는 거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근데 미국에서 살려고 하면 10만 불이 조금 안 돼요. 그리고 환율 1,300원 적용하더라도 가격 차이가 꽤 나죠. 그리고 사실 2016년부터는 FTA가 발효됐기 때문에 저가 다시 미국에서 사서 한국 들어온다고 해서 따로 관세는 없거든요. 차량 등록비만 한 1,000만 원 돈 내면 사실상은 해외에서 사서 갖고 들어오는 게 훨씬 더 싸세요. 근데 여기서 생각해 봐야 될 문제가 의구심이 좀 드는 거예요. 아니 국내에서 차를 만들어서 이 차를 물류비 들여서 배에 싣고 미국 가서 파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가 이제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는 국내보다는 원래 미국에서의 차값이 더 비싸야 되는 게 경제학적으로 봤을 때는 당연한 얘기일 텐데 미국이 더 싸게 팔아요. 왜 그럴까요? 이게 아마 뭐 현대가 여러 가지 전략적인 뭐 미국이 큰 시장이기도 하고 그쪽은 경쟁도 훨씬 더 심하고 아무래도 현대차가 갖고 있는 우리나라의 위상과 미국에서 차지하고 있는 위상이 틀리다 보니까 그러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은 들어요. 예를 들면 쉽게 생각해 보면 이렇게 생각해 보면 될 것 같아요. G90을 타고 우리나라에서 뭐 최고 좋다는 호텔, 뭐 신라 호텔, 뭐 아무나 뭐 예를 들면 프라자 호텔, 뭐 하얏트 이런 데 가서 딱 로비에서 타고 내리면 아, 저분 되게 부자인가 보다, 성공한 사람이다 하고 하차감이 있겠죠. 근데 만약에 G90을 타고 뭐 가정을 해볼까요? 뭐 맨하탄에 무슨 뭐 트럼프 호텔 같은 데서 딱 내렸다. 그럼 외국 애들이 봤을 때는 물론 좋은 차긴 하지만 걔네들은 그냥 큰 차에서 내렸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테니까 아무래도 우리나라에서 차지하는 G90의 어떤 포지셔닝, 어떤 위상은 아직까지는 안 돼 있기 때문에 아마 가격을 저렇게 싸게 받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근데 채권 얘기하다가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자동차만 그런 게 아니고요. 만약에 현대 자동차가 만들어낸 채권이 국내에서의 주는 금리보다 만약에 외국에서도 채권 발행을 했는데 이 자동차처럼 똑같이 더 높은 금리를 준다라고 하면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또 다른 투자의 기회가 생길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실질적으로 그런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국내 신용 등급이에요. 대한민국 국채야 당연히 국내에서야 최고 안전한 거니까 트리플 A를 받았겠죠. 여러분이 다 아실 만한 기업들입니다. 뭐 수출입이나 가스공사 같은 경우는 국공채다 보니까 다행히 국채 수익률하고 같이 가고 있고요. 보시면은 뭐 국내 신용 등급이야 다 여러분들이 투자하실 때 믿고 저 정도면 안심이 된다라는 회사들일 텐데요.
얘네들이 국제적으로는 어떻게 평가를 받고 있냐면 국제신용등급 한번 보시면은 대한민국이 AA2 이게 저기서 무디스 같은 경우는 1, 2, 3이라는 표현을 쓰고요. 피치나 뭐 S&P 같은 경우는 플러스 마이너스를 쓰고 있는데요. 이 같은 경우에는 제로라고 해서 그냥 중간값이라고 보시면 되시고요. 1이 플러스 3이 마이너스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AA의 제로 뭐 중간값이니까 사실상은 굉장히 높은 신용등급을 대한민국이 갖고 있는 나라가 이미 됐습니다. 나머지들도 보면 굉장히 높으세요. 근데 보시면 국내 신용등급보다는 국제 신용등급이 다 떨어져요. 특히나 뭐 맨 마지막에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국내에서는 AA라는 신용등급을 받고 있는데 외국에서는 BBB2라는 신용등급을 받고 있어요. 근데 저것도 최근에 올라서 BBB2고요.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보통 투자 등급이 아닌 하이힐드라고 하는 BB 플러스를 받다가 저것도 아주 최근에 올라온 게 저 정도예요. 그래서 아무래도 국내보다는 해외가 신용 등급을 훨씬 못 받고 있으니 어쩌면 여기서 투자 기회에 대한 아이디어를 찾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얘기를 제가 다음 페이지에 드리겠습니다. 근데 이제 요거는 어떤 그래프 같으세요? 환율 그래프입니다. 왜냐하면 해외 투자를 고려한다고 하면 이게 두 가지 투자 형태를 동시에 하시는 거거든요. 하나는 채권을 사시는 거고요. 하나는 통화를 사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뭐 채권의 가격이 아무리 좋았어도 환이 빠지게 되면 그만큼 또 고객들 입장에서 손해를 보야 보니까 통화하고자 하는 해당 통화의 움직임도 관심을 가지셔야 되는데 보시면 어떻죠? 뭐 최근에 1,400원 넘었다가 지금 뭐 1,300 초반까지 빠져 있는 상황인데 그래도 과거 10년치의 우리가 경험치를 봤을 때는 조금 달러가 아직은 비싼 거 아닌가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수도 있고요. 반대로 또 어떤 부분은 내년도 그래도 환율 다시 1,400원 넘어갈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금융기관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는 보시면은 이거는 좀 뭐 특별한 건 아니고요. 각 금융기관들이 환율에 대한 원달러 환율에 대한 예상치를 발표들을 해요. 근데 저도 금융업계 제가 지금 종사한 지가 제가 지금 87학번이니까 우리나라 만 나이로 53인가요? 근데 꽤 한 20몇 년 직장 생활하는데 이 자료가 정확히 맞췄던 연도는 한 해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잘 틀리는 내용이긴 하지만 전반적으로 보시면은 장기적으로는 한 1,250원, 1,300원, 1,250원 전후에서 환율이 갈 것 같다고 많이들 보는 것 같아요. 혹시 이 그래프는 뭔지 아세요? 이 뭘 것 같으세요? 이건 우리나라 정기예금 금리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지금 최근에 정기예금 금리가 한 4.6, 7 요 정도 나오고 있으니까 과거 거의 20년치 정기예금 그래프인데 보시면은 불과 우리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정기예금 금리가 뭐 2%, 3%, 한 2.5% 특판하면 여러분들 막 줄 서서 정기예금 가입하셨던 때가 불과 몇 년 전이었었어요. 여러분들 우리 젊었을 때 어렸을 때만 해도 정기예금 하면은 뭐 진짜 7%, 8% 이게 너무 익숙했던 시대의 사람들일 텐데 근데 최근 들어 이제 4%, 5%까지는 왔는데 과연 이게 한번 경험을 하셨잖아요. 오케이 지금은 뭐 4%, 5% 받은데 내년, 내후년 계속 정기예금 금리가 그렇게 받을 수 있을까? 라고 생각하시면 안 그렇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아마 훨씬 더 많으실 거예요. 제가 한번 여러분들하고 쉽게 가정을 한번 해볼게요. 자, 여러분이 갑자기 어디서 뭐 로또가 됐던 뭐가 됐던 큰 돈이 생겨서 이걸 안정적으로 좀 운영을 하고 싶다. 그래서 뭐 이건 특정 은행 꼭 우리은행이 아니셔도 돼요. 그냥 저는 그냥 자료를 만들다 보니까 우리은행이라고 써 있는데
일예로 든 거니까 뭐 오해는 안 하셨으면 좋겠고요. 만약에 이제 뭐 우리은행에 갔다. 우리은행에 가서 내가 이제 정기예금을 가입하겠다라고 하면 지금 현재 기준으로 한 뭐 4.93 정도 정기예금 금리를 준대요. 근데 우리은행이 이제 원화로 만들었던 원화 채권을 갖다가 사신다고 하시면 연에 한 5.47% 정도를 현재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2027년 동안까지 내가 매년 5.47%의 이자를 받아가실 수 있대요. 그럼 한번 생각을 해볼 문제죠. 내년도에는 1년짜리 정기예금 4.93을 받고 뭐 내년에 한 번 정도 더 5%대 정기예금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그 다음 연도부터는 이 정도 정기예금을 못 받는다고 하면 지금은 제 생각에는 합리적 투자자라면 충분히 우리은행 원화 채권을 고려해 보실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우리나라 자산가들이 원화 채권, 특히 금융채나 여전채나 국채들 이런 거를 굉장히 많이들 담아놓고 계세요. 현재도. 그리고 그 투자 행위는 2022년 하반기부터 담으셨던 분들은 수익률들이 굉장히 좋으세요. 저는 충분히 합리적인 투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한번 여기서 생각을 해볼까요? 우리은행이 대한민국도 원화로도 채권을 찍고 달러로도 채권을 찍어내거든요. 우리은행도 마찬가지예요. 비슷한 성격의 신종자본증권을 국내에서도 찍어내고 달러로도 해서 유로 시장에서도 찍어낸다고 쳐보시면 하나는 5.47인데 외화로 발행되어 있는 여기서 외화는 달러입니다. 달러로 발행된 채권이 연 한 7.88 정도를 받아갈 수 있대요. 그럼 똑같은 발행사다 보니까 개별 채권에 대한 위험도 리스크는 뭐 물론 조금의 차이는 있을 수 있겠지만 그래도 큰 차이가 없다고 우리가 용납해 준다고만 하면 굉장한 금리 차이죠. 근데 여기서 이제 함정이 있죠. 하나는 달러고 하나는 원화다 보니까 저수익률을 단순히 5.47과 7.88을 비교할 수는 없겠죠.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근데 제가 이제 기억하기로는 과거에 2013년도, 14년도 이때만 해도요. 내가 원화를 갖고 있고 해지를 한다는 개념에서 포워드 계약을 맺으면 그러니까 미래에 내가 원화를 다시 받아갈 수 있는 환율을 약속했는 게 프리미엄이라고 해서 추가적으로 1% 이상을 받았던 시기도 있었어요. 제 기억에 한 1.7%까지도 받았던 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런 시기에는 굉장히 동일한 조건이라고 하면 사실상은 원화 채권을 사는 것보다는 외화 채권을 사는 게 훨씬 더 유리하시죠. 제네시스 미국에서 사서 다시 역으로 갖고 오는 거랑 동일한 효과라고 생각하시면 되시고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뭐 국민연금이 됐던 우본이 됐던 뭐 각종 공제들은지 우리나라의 많은 공익기관들 중에 뭐 보험사 포함해서 큰 자금을 운영하셨던 분들은 우리나라가 외화로 찍어놓고 대부분 다 우리나라가 갖고 있었던 시기가 있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생각해 볼 건 향후 내가 환율을 고려해서도 투자 기회가 있다고 하면 원화 채권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겠지만 이제는 외화 채권도 생각을 해봐야 되는 시기가 돌아왔구나라는 걸 여러분들한테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키포인트예요. 전 세계적으로 대한민국은 이제 저금리 국가가 아닙니다. 지금 2022년 12월 기준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보다 기준금리가 낮은 나라가 손에 꼽혀요. 대표적인 일본이 있을 테고 그 다음에 뭐 지금 뭐 유로가 2.5% 정도 하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는 호주 정도? 호주가 지금 현재 3.1% 정도 기준금리니까 그거 말고 전 세계 모든 국가는 대한민국보다 다 기준금리가 높아요. 그 말은 투자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다른 어떤 나라에서 충분히 투자 기회가 있다라는 것 정도는 명심을 하셔야 된다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럼 여기서 한 발짝 더 나가 볼까요? 그러면은 우리은행이
원화 채권은 5.47을 주는데 외화 채권은 거의 7.88을 주냐라고 보면은요. 저게 우리나라에서는 한진평에서 저 채권이 AA 마이너스라고 하는 굉장한 우량한 등급을 받아요. 등급 좋죠. 근데 저 차가 저 채권이 외국에서 S&P나 무디스나 이런 데서 평가를 어떻게 받고 있냐면은 투자 등급도 아니에요. BB 플러스 정도밖에 못 받아요. 굉장히 이제 위험도가 높은 채권이라고 받고 있는 거거든요. 그럼 우리은행이 너무 후져서 그러느냐? 안 그래요. 대부분 외국의 유수한 유럽계 은행들도 저런 신종자본증권에 대한 마이너스 페널티가 굉장히 심하기 때문에 저런 블랙 채권이 아닌 저런 변동성 조건부 자본증권에 대해서는 평가 점수가 낮다 보니까 저런 또 투자 기회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이제 앞으로는 원화 채권에 관심이 있는 만큼 해외 채권도 한 번은 내가 생각을 해봐야겠다라는 것까지는 따라오셨을 거고요. 그럼 여기서 마지막으로 해외 채권을 내가 관심 있다라고 하면 여러분들한테 좀 쉽게 설명을 드리면 내가 국내에서 제네시스를 사는 것보다 외국에 가서 1억 3천 주고 사갖고 올 수 있는 방법도 있구나라고까지 여기서 배우셨다고 하면 한 단계 더, 한 걸음 더 나가보는 거예요. 지금이야 뭐 굴지의 아주 좋은 외제차들은 다 국내에 들어와 있죠. 근데 만약에 이게 안 들어와 있는 시기였다라고 치면 알고 봤더니 1억 3천을 가지고 내가 제네시스 지구공을 사갖고 들어올 수도 있지만 웬걸 다른 자동차들도 1억 3천이라는 돈을 주면 내가 사갖고 올 수 있는 거예요. 뭐 그게 벤츠가 됐던 BMW가 됐던 뭐 아주 수많은 다른 자동차들도 그 돈에 내가 사갖고 들어올 수 있다라고 하면 여기서 이제 한 번 더 나가는 거죠. 굳이 내가 저 돈을 가지고 제네시스를 사갖고 올 필요가 있을까라고 고민은 하실 수 있듯이 그 밑에를 보시면 전 사실 이제 저은행 출신인데 HSBC 은행을 한번 비교를 해드릴게요. 그러면은 물론 만기가 틀리기 때문에 저걸 1대1로 비교한다는 건 약간 틀린 얘기긴 하지만 그냥 무시하시고 보신다고 하시면 만기 수익률이 더 높아요. 근데 옆에 보니까 신용 등급도 더 높아요. 아무래도 신용 등급이 높을수록 요구되는 만기 수익률은 낮을 수밖에 없는데 등급이 더 높은데 수익률이 더 높아? 그런다고 하면 한번 굳이 내가 우리 은행을 고집할 이유는 없으신 거예요. 이해들 되셨나요? 제가 이 채권은 이제 저희들 같은 채권장애들이 늘 보는 화면이 이제 블룸버그 화면들인데 제가 좀 전에 말씀했던 이제 이게 우리은행 그 채권에 대한 디스크립션 뭐 간략한 소개 화면이고요. 이게 이제 그 우리은행 채권의 최근의 가격 움직임입니다. 보시면은 저 9월과 12월 사이에 어마어마하게 채권 가격 떨어진 적 한 번 있죠. 저거 왜 그랬을까요? 아시는 분 혹시 있으실까요? 눈치채신 분? 여러분 혹시 그 흥국생명 콜러볼 채권 그 콜 안 한다고 해갖고 한국 KP들 한번 가격 희청했던 거 있었잖아요. 그때 때문에 가격이 많이 빠져 있는 거고요. 계속 100 이상 유지하던 채권이었는데 지금은 뭐 90대 95 아래에서 사실 수 있는 조건이니까 뭐 저는 지금 타이밍에서는 뭐 사놓고 계시면 굉장히 좋은 채권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이것도 아까 말씀드렸던 HSBC 은행 거에 대한 화면이고요. 이것도 이건 이제 발행된 지가 오래됐기 때문에 채권의 채권 가격의 움직임들 저렇게 단기간에 어떻게 낙폭이 컸던 건 저 2020년에는 왜 그랬을까 하면 코로나 때문에 저랬던 건데 실질적으로 저렇게 급격하게 우리가 이제 흔히 얘기하는 아웃라이너라고 할 수 있는 너무 급격한 시기에 가격이 크게 움직였던 건 사실상은 채권 매매가 많지는 않기 때문에 조금 이렇게 지우시고 보시는 게 조금 더 맞지 않으실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한번 보시면 얘도 코로나 이전 때까지만 하더라도 막 111, 2 정도까지 갔던 채권이거든요. 근데 지금 뭐
90, 100 아래로 빠져 있으니까 뭐 저기는 6.37호짜리가 이제 표면금리였던 채권이니까 뭐 충분히 달러로 한 7% 정도 내가 이자를 계속 받아갈 수 있어? 라고 하시면은 의미 있는 분들이 좀 있을지 않으실까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제 다른 은행 또 한번 보여드릴게요. 뭐 이거는 도이치은행, 요즘에 뭐 화두에 많이 나오는 은행이죠. 도이치은행 거 한번 보여드리면 하나는 보시면은 얘도 당연히 등급이 굉장히 떨어지죠. 뭐 최근에 그 도이치가 사실 뭐 말도 많고 탈도 굉장히 많았던 은행이다 보니까 뭐 가격은 굉장히 얘기도 뭐 낙폭이 많았던 종목이긴 한데 보시면은 코로나 이후에 좀 회복됐다가 이제 본격적으로 미국의 기준금리 올라가면서 쭉 빠졌다가 굉장히 다 채권들이 비슷한 모습들을 보여요. 금리 떨어지면서 채권 가격 올라갔다가 이번에 기준금리 올리니까 다시 빠지고. 근데 이제 여기서 한 가지 명심하셔야 될 게 약간 이상한 게 있어요. 여러분들 왜 내년도도 기준금리를 계속 올린다고 하고 있고 상당 기간 유지한다고 하면 사실상은 모든 채권들의 저 꼬리표 있죠. 최근에 2022년 말 보시면 바닥을 찍고 다 올라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거 확인들 하실 거예요. 어떤 채권을 보셔도 다 대동소이하거든요. 근데 그 이유는 제가 봤을 때는 장기물 금리는 이제 어느 정도 바닥을 쳤다라고 보시는 게 맞기 때문에 그런 것 같고요. 반대로 치면 23년 장기물 금리 쪽에서는 투자 기회가 있다라고 여러분도 보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그러면은 한번 뭐 우리나라 삼성 같은 대표적인 기술주 한번 봐볼까요? 아주 튼튼하다고 하는 뭐 가장 미국을 상징하는 기업이죠. 애플 채권 한번 봐보면 당연히 등급 굉장히 좋습니다. 트리플 A 받고 있고요. 뭐 S&P 같은 경우도 더블 A 플러스 정도 받고 있고. 이 채권 같은 경우 한번 그래프 보시면 코로나 이전에 또 얘는 발행 금리가 굉장히 낮죠. 3.45로 발행됐던 채권인데 이 채권이 예전에는 뭐 120을 넘었던 채권이었는데 최고가가 2020년 7월에 123까지 갔던 채권이거든요. 미국이 기준금리 쫙 빼면서. 근데 그랬던 채권이 지금 얼마 와 있냐면 뭐 70대까지 빠졌다가 지금 87 정도 하고 있으니까 뭐 100에 샀을 때 3.45를 받는 거니까 현재 80대 사서 3.45를 나누면 뭐 표면에 받는 것도 좋고 나중에 양도 차익도 좀 기대할 수 있는 그런 채권이 아닐까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최근에 그렇기 때문에 좀 많이들 고액 자산가들은 이 채권 같은 것들도 담으려고 좀 하고 있어요. 이번에는 한번 그 독점 기업 한번 제가 이건 어떤 특정 채권이 좋다 나쁘다 해서 여러분한테 보여드리는 게 아니고요. 이 채권에 관심을 가져라 이런 건 전혀 아니고 전반적으로 유명한 섹터별 어떤 성격별로 대충 채권의 가격이 이렇습니다라는 걸 보여드리는 거지 이 채권을 뭐 하시라는 얘기가 전혀 아니니까 우리나라 기업 중에서 절대 안 망할 기업 하나를 얘기하라고 하면은 담배임상공사 이런 뭐 KTNG 이런 데들은 독점하는 기업이고 기호식품이다 보니까 잘 안 망할 것 같잖아요. 그럼 미국의 KTNG가 어디냐라고 하면은 이 알트리아라는 그룹인데요. 아마 여러분 말보로라는 담배를 안 피셔도 말보로는 다 들어보셨을 테니까 말보로를 만드는 회사인데요. 등급도 뭐 나쁘지 않습니다. 근데 이런 회사들도 보시면 가격 얘는 이제 발행된 지가 얼마 안 된 채권이긴 한데 뭐 21년 9월 달까지만 해도 100 정도 유지했던 채권인데 기준금리가 확 낮춰지면서 많이 빠졌다가 10월 이후부터는 조금씩 인전 뭐 어느 정도 장기금리는 바닥을 쳤다라고 보고 제가 말하는 장기금리는 30년물 금리를 얘기 드리는 거고요. 다시 좀 이렇게 회복되고 있는. 근데 4%짜리 채권인 거에 비해서는 뭐 이게 나중에 미국의 기준금리가 아까 그 FOMC 말대로 2.5 정도가 된다. 다시 기준금리가 떨어진다라고 하면 이런 채권들은 이제 굉장히 가격 상승할 수 있는
요인이 맞는 거고, 그럼 가격 상승이 기다리는 동안 주식과 다르게 얘는 계속 이자를 받으시니까 내가 어느 정도 인내를 하실 수 있는 그런 상품이신 것 같고요. 이자가 그럼 얼마 나오느냐? 내가 100일 때 4% 정도씩 받았으니까 4%를 뭐 80이라고 쳐도, 아니 뭐 70이라고 치면은 계속 꽤 많이 받으시겠는요. 40을 나누기 7로 하시면 되시는 거고요. 다른 거 한번, 아까 현대자동차 얘기 나왔으니까 뭐 미국의 포드자동차 한번 봐볼까요? 마찬가지로 코로나 때문에 확 빠졌다가 미국이 금리 확 낮추면서 쫙 올라갔다가 미국이 기준금리 올리면서 가격이 쭉 빠졌다가 금리 인상의 기조가 끝나지 않았는데도 채권 가격은 조금 반등하고 있는 모습 보이고 있고요. 여러분 보통 해외 채권 하면은 브라질 채권들 많이들 생각하시죠? 근데 이제 사실 브라질도 저도 이쪽 업계에서는 굉장히 오래됐는데 많은 분들이 브라질 채권 하면은 헤와라 채권들을 많이들 알고 계세요. 그러니까 고액 자산가들 입장에서는 브라질 채권이 사실상은 없어서는 안 되는, 뭐 진짜 꼭 일부는 넣었어야 떴던 채권인 이유는 한국 브라질 조세 협약 때문에 그래요. 이게 이제 비과세다 보니까 과표에 안 잡히다 보니까 사실상은 고액 자산가들 입장에서는 브라질 채권이 사실 굉장히 매력적이거든요. 근데 결과는 어땠느냐? 되게 안 좋았어요. 왜냐하면 이게 이제 헤아라로 투자하는 것보다 보니까 채권의 가격도 빠지고 헤아라가 원화 대비 많이 빠지다 보니까 양쪽에서 마이너스를 받게 되는 그런 결과가 있다 보니까 손해들이 많으셨는데, 사실 브라질도 헤아라는 자기의 로컬 커런시로도 채권을 찍어내지만 달러로도 채권을 찍어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달러로, 기축통화인 달러로 투자되는 브라질 채권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한테는 비과세 효과가 있다 보니까 저는 개인적으로는 달러 브라질 국채도 24년도에는 한 번은 고려를 좀 해보실 만한 상품이다라는 얘기를 좀 해드리고 싶습니다. 한번 보시면 신용등급은 많이 떨어지죠. 근데 이 신용등급도 좀 이슈가 있었던 게 브라질이 아직까지 그 OECD 가입국이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2021년 뭐 19년 요때부터 브라질이 OECD 이제 가입을 준비하겠다. 그리고 많은 OECD 회원국들도 가입을 받아주겠다.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면서 보통 이제 한 나라가 OECD에 가입을 하면 뭐 어떠한 일에는 항상 그 플러스하고 마이너스가 있어요. 뭐든지 다 한쪽으로만 좋고 뭐든지 한쪽으로만 나쁘진 않거든요. 그래서 OECD에 가입을 하게 되면 뭐 개발도상국이 누렸던 특혜 같은 경우는 좀 많이 줄어드는 반면에 OECD 가입을 하게 되면 국제적인 신용도가 굉장히 좀 좋아지는 측면이 있어요. 그러면은 아무래도 이제 브라질의 신용도가 좀 높아가는 효과가 있을 테니까, 저게 참 재밌는 게 신용도가 좋아질 때는 그 해당 국가의 채권이 굉장히 그 호재거리 기사가 많은 게, 보통 신용평가사가 세 군데잖아요. 얘네들이 동시에 신용등급을 올리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한 번은 뭐 예를 들면 그게 누가 먼저라고 할 거 없이 무디스가 먼저 올릴 수도 있고 피치가 먼저 올릴 수도 있고 S&P가 먼저 올릴 수도 있겠지만, 계속 나오는 기사가 몇 달 만에 어디가 신용등급도 좋아졌대더라, 어디가 더 신용등급 더 좋아졌더라 하면은 그게 이제 계속 좋은 뉴스만 나오는 효과가 있다 보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그때 당시에는 굉장히 좀 좋아 보였었는데, 뭐 이건 여담입니다만 지금 상황은 사실 뭐 그런 상황은 아니니까 내년도에 이런 변동성이 큰 이머징 시장에 투자하는 거가 좋다라고는 사실상은 딱 단정 지을 수는 없는 시장이긴 합니다. 그냥 저희가 일례로 그냥 설명을 드렸던 거고요. 굉장히 많이 빠져 있죠, 얘네들도. 이 채권 같은 경우는 이제 발행된 지가 얼마 안 됐던 채권이긴 하지만 110 정도까지도 갔던 적도 있었었는데 지금 뭐 한 75 정도에 살 수 있으니까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이게 이제 4.75짜리 채권이니까
거의 한 6%의 이자를 달러로 비과세로 받을 수 있다. 그러면은 고액자산가들 입장에서 최고 세율을 내시는 분들은 6% 비과세면은 거의 뭐 12%반 정도 세금 내시거든요. 최고 세율은 뭐 한 12%짜리 정기예금하고 동일한 효과다 보니까 그것도 기축통화인 달러로 그러면은 한번 여러분들 그래서 아마 우리나라 고액자산가들이 이런 쪽에 관심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한번 공사채 얘기가 나왔으니까 한번 제가 이제 이머징 국가 이머징이라고 말하기는 참 어렵지만 한 2010년도 전후만 해도 사실 국제적인 위상이 멕시코 얘긴데요. 멕시코나 한국이나 이런 식적도 있었었어요. 멕시코가 나프타하고 그러면서 미국 발에 있으면서 한동안은 굉장히 국제적으로 좋은 평가를 받던 시기도 있었었는데 최근에야 남미 국가들 다 많이 힘드니까 얘도 마찬가지긴 하지만은 제가 이제 이 채권을 넣어드렸던 이유는 우리 이제 보통 펄링 엔젤이라고 해서 떨어지는 천사 이런 식으로 예전에 어느 정도의 투자 등급이었다가 그게 코로나가 됐건 뭐가 됐던 최근에 신용 등급이 하락했던 어떤 그런 쪽 섹터들이 반대로 치면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게 모든 게 정상화되면 다시 신용 등급이 좀 회복될 수 있을 테니까 굉장히 투자하시기 좋은 대상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그냥 이 채권 같은 경우는 그 우리나라 공기업들이나 국민연금 하다못해 이런 데들도 굉장히 많이 이제 갖고 있었던 그런 상품이어서 예전에 어떤 채권형 펀드들 같은데 보면 대부분 이 채권들을 다 편입 비율이 굉장히 높았던 멕시코 석유공사라는 채권인데요. 보시면은 어느 정도 금리가 나오냐면요. 달러로 11% 정도가 나와요. 국공채 금리인데도 10%가 넘게 나오니까 많은 분들이 그럼 이게 허접한 거냐? 우리나라 공기업 국민연금도 갖고 있고 이런 기관들도 예전에 갖고 있었던 채권이다라고 보시면 상대적으로는 한 번쯤 고려해 보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보시면 얘도 고점 대비는 많이 빠져 있고 아직은 한참 밑에 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결론은 2023년에 어느 정도 기준금리가 미국은 아마 더 올린다고 지금 하고 있어요. 멈추지 않는다고 하고 상당 기간 유지한다고 겁을 주고 있어요. 근데 2024년은 어떨 건데 25년은 어떨 건데 하면 궁극적으로 지금은 기준금리가 올라가더라도 금리는 인전 우리가 산 정상까지는 안 왔다고 쳐도 상 정상이 보이는 데까지는 와 있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은 보통 어떻죠? 등산을 해보시면 올라가면 그 다음에는 내려오셔야 돼요. 궁극적으로 이제 다시 내려올 겁니다. 그렇다고 보면 지금 이 시기가 향후에 내려올 기준금리가 어떤 금리가 떨어지는 걸 가지 수익으로 확정 지을 수 있는 채권이다 보니까 여러분 향후에 한번 이런 국내 채권이 됐던 해외 채권이 됐던 한번 알아보시면 굉장히 그래도 변동성 많은 23년에 내가 그래도 안정적으로 잘 해냈다, 잘 투자했다라고 느끼실 수 있는 23년이 되실 거라고 확신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그리고 저희 질문이 좀 사전에 준비된 네. 게 있어서요. 네네네. 많은 질문이 들어왔는데 저희가 그 중에 두 가지만 좀 네. 추렸습니다. 먼저 30대 후반 회사원인데요. 안정성도 중요하지만 수익률을 높은 투자를 하고 싶습니다. 채권 투자로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는 투자 방법 있을까요? 라고 주셨어요. 있었으면 좋겠네요. 사실 그 두 마리 토끼를 잡는다는 건 대부분 노력들 하죠.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서. 근데 보통 결과가 어떻게 되냐면 두 마리 토끼를 잡으려고 노력하다가 한 마리 토끼도 못 잡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면은 채권은 수익률이라는 건 철두철미하게 안정성이 다 반영돼서 해당 채권의 수익률이 정해지는 거기 때문에 안정성도 높으면서 수익률도 높다라는 건 있을 수가 없고요. 다만 만약에 안정성과 수익률의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좋은 시기가 방법이 있을까요? 라면은 저는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가장 비슷하게 그래도 두 마리 토끼를 비슷하게 잡을 수 있는 때가 2023년, 2024년인 것 같다라고 답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내년과 이제 내후년 얼마 남지 않은 시기니까 여러분 잘 기억해 두시고요. 상무님은 어떤 채권에 투자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저 네. 같은 경우는 저는 아무래도 이전 뭐 말씀 나이 드렸듯이 전 50대 중반인데요. 저 같은 경우는 너무 안정적인 걸로는 안 하고요. 저는 주로 폴링 엔젤이라고 하는 그 투자 등급에서 투자 등급의 성격을 지니면서도 좀 수익률을 많이 줄 수 있는 그 약간 그 투기 등급 이런 쪽 좋아합니다. 그런 쪽 많이 갖고 있습니다. 네, 많이들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고요. 이제 여기서 저희가 강연을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좋은 강연 들려주실 우리 상무님께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